이어가겠습니다. 이윤조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다. 센터장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새 스튜디오 처음이신가요? 예, 좀 낯선데. 예, 네. 그래도 지난번 거기보다는 훨씬 좋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아유, 우리 아까 썸네일에 우리 센터장님 썸네일에 나온 사진도 좀 피곤해 보이셨는데 요즘 많이 좀 피곤하셨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저보다는 제 동료들이 더 피곤하고 아무래도 노땅이니까 잘 부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냅니다. 예. 그러세요. 오늘 참 이렇게 아까 제가 자료를 갖다가 훑어보면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오늘 세 가지 이렇게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네. 첫째, 주가가 추가 급락할 가능성은 낮다. 네. 그다음 두 번째가 요즘 이제 시장의 화두인 인플레이션, 물가는 잡힐 수 있을까? 네, 그렇죠. 우리 센터장님의 뷰가 궁금하고 세 번째, 투자를 늘리는 기업이 좋다. 네. 일단 추가 급락 가능성은 낮다. 우리 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일단 반가운 명제입니다. 뭐 지금만 말한 게 아니라 뭐 한 달 전부터 네, 했으니까 그러셨죠. 뭐 네. 저도 고생하고 있는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제목이에요. 제가 세미나를 할 때 갖고 다니는 제목인데 네. 이익이라는 거는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그렇죠. 보상. 뭐 확실한 항복, 막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반대매 나오고 막 위기적 상황에 와서 난 그때 투자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그거는 갑자기 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다들 그것만 기다리고 있을 때 잘 오지 않는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니면 많이들 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라 온갖 얘기를 하지만 별 의미 없는 접근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시기보다 이 불확실성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영역이 뭐냐 이거를 좀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버나드 바르크라고 뭐 아실 것 같은데 소장님은 유명한 어떤 트레이더였죠. 그래서 우리 제시미르 모모 그때부터 유명했던 분인데 바닥에서 사서 고점에 판다. 이제 다들 지수 바닥이 2,500이다, 2,400이다. 뭐 고점이 어디다 정말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는 어느 정도 지수 이상에서는 좀 리스크 관리 하자고 했다면 지금 요즘은 2,600 전후에서는 오히려 주식 위험을 좀 사자 이 말을 말씀드리는 건데 네. 대략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뭐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여기서 추가 낙폭이 얼마나 강하게 나올 거냐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자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주제를 급락 가능성입니다. 이 말씀을 자꾸 왜 드리냐면 뭐 반등이 나온들 급락이 크다면 굳이 주식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말하듯이 뭐 굉장히 큰 하락이 있을 수 있다. 위기적 상황이 올 것이다. 아마 다니다 보면 그 얘기가 다 마음속에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요새 뭐 월가에서도 그게 뭐 그렇죠. 자주 데레브 회자되는 다이몬드 얘기 네. 나오고 근데 그것도 이제 어제 나오니까 좀 저 친한 분들은 월가에서도 그러지 않냐 그러면 제가 항상 마진콜이라는 영화를 말씀 많이 네, 드리고 예, 예. 뭐 그 상황이 이렇게 다들 예견하면서 오지 잘 않거든요. 이렇게 뭔가 우리가 다들 경기 침체를 얘기할 때 되면 경기가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일 때가 많았고 그런 생각에서 뭐 오늘 그 얘기를 하러 온 건 아니지만 네. 체크하는 데이터를 좀 이거 하나하나 보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블룸버그에 보시면은 유동성 증가율입니다. 뭐 여러 가지 나라의 MT를 갖고서 구하는 건데 하여튼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유동성 증가율. 그렇죠. 그러니까 말해서 주가라는 게 PER 곱하기 EPS라고 본다면 PER 조정 요인은 굉장히 급격하게 반영되어 온 거죠. 네. 그렇다면 관련된 기업들, 고밸류 주식은 굉장히 고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이게 내려왔다는 건 예, 멀티플 예. 할인율이 바뀌었다는 얘기니까요. 통화량 대비 미국의 시총도 추세선 깨고 내려왔는데 뭐 여기서 뭐 이렇게 금융위기 이처럼 갈 거냐 뭐 여러 가지들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본 데이터로는 그렇지는 않았었다. 말씀을 드리시고요. 지금 저 센터장님, 저 예. 밑에 고동색 원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제일 왼쪽이 몇 년도입니까? 2005년도. 5년도. 2007년 랠리 출발 전에 이랬죠. 2009년 4월에 금융위기 직후에 4월에 런던에서 G20이 열리고서 급등할 때도 이랬었죠. 이제 15년, 16년, 17년 사이클도 이때 굉장히 고생스럽다고 하다가 이때 돌아섰던 거고. 가운데 세 그렇죠. 번째 동그라미. 이때는 네, 좀 네. 코로나까지 있어가지고 연장이 됐지만 이때 네. 있었고. 네. 그러니까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게 아주 간단한 겁니다. PR의 하락 요인, 밸류에이션을 어쩌면 줄 수 없다. 그 개념으로 본다면 많이 반영되어 온 거죠, 지금. 근데 저거는 그런데 지금 유동성 증가율은 지금 더 현 상황은
연준을 비롯해서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스탠스로 봐서는 지금 좀 더 증가율 자체는 더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여기도 적어놨지만 죄송합니다. 마이너스권에 당분간 머무르겠죠. 그렇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게 뭐 다시 V자로 올라간다 이게 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반영돼 왔다는 거죠. 이미 그렇죠. 뭐 지금 여기 있을 때가 두려운 거죠. 이 비슷한 그림을 작년에 저희가 주식을 좀 안 좋게 볼 때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이게 이제 내려가는 분위기다. 완전히 꺾여서 내려오고 있다. 이럴 때 사람들이 별로 경계를 안 했거든요. 당장 6월 경인데. 그럼 이건 보통 한번 꺾이면 이렇게 사이클 상으로 내려오는데 지금 사이클에 내려오는 데까지 왔으니까 저희들은 위험을 좀 안고 살자 얘기를 드리는 거고. 대표적인 이게 쉬울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데 반도체 업종입니다. 주요 글로벌 반도체 업체 시가총액이랑 M2 증가를 놓고 봐도 이게 비슷하게 움직여요. PER이 보통 조정을 받을 때 특징이죠. 특히 한국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하다가 왜 요즘 그러냐 하면 여기서 빠지면 한 6만 원대 초반? 여기서 많이 빠지면 이걸로 보면 그냥 PBR로 그러면 뭐 평균 PBR에 뭐 표준 편차로 봤을 때 하단에 1배 미만이 보면 여기서 얼마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여기서 사는 사람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같은 삼성전자라도 좋은 기업인 건 아는데 이걸 합리전 주가에 사온 사람들은 좋은 주식을 산 거고요. 밸류에이션 비싸게 사면 보통 나쁜 주식을 산 거게 되는 겁니다. 같은 기업에 다른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소위 할인율을 결정지는 소위 PR을 결정지는 변수가 유동성인데 이건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다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그래 PER 요인은 유동성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이익 부분은 안 좋지 않냐 얘기를 하시는데 과거에도 보면 그러면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죠. 작년에 저렇게 삼성전자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왜 못 갔죠? 앞으로 안 좋아질 걸 반영해 온 겁니다. 반영해 왔다. 그렇죠. 올해 하반기에 원래 반도체 강하게 돌아왔을 거로 했지만 이제는 다들 하반기에 자신 없어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나면 이유가 생기고 기업이 꺾인 게 나오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가가 이익을 선반영합니다, 보통. 이게 안 좋은 것을. 일단 지금이 이렇게 좋은 거로 되어 있지만 이익을 반영해 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주가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오더라도 이것이 새로운 급락의 출발점일 확률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까지 우리가 시장이 마켓 라이트라 믿는다면 시장이 갖고 있는 어떤 시장의 힘이 해서 이 정도 우려를 반영해 왔다. 더 우려를 반영하긴 다시 어려우겠지만 그런 요인으로도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밑에 그 그래프는 정말 뚜렷한 그걸 보여주네요. 분기별 영업이익이니까. 영업이익이 피크를 치고 있을 때 이미 빠지네요. 빠지는 거 보니까 결국 나빠질 걸 시장은 앞서서 반영한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작년에도 이거를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을 때 만약에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못 가고 있다면 그 실적이 깨진다는 얘기로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차트만 보자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아까 말했던 그 배경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다른 이 모멘텀이 생겨서 더 악화된 요인이 나왔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익이라는 거를 갖다가 확실해지다. 아까 제목대로 불확실성의 수익의 기원이지 확실성의 수익의 기회가 아니거든요. 이러한 불확실성 하에서 어쩌면 주가가 이런 조정을 온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과거에 조정, MDD, 최대 손실 확률이죠. 맥시멈 드로우다운 우리가 보통 쓰는 걸 봐도 5월 24일 날 한 마이너스 21%였으면 여기서 추가 납품 보통 5% 내외거든요. 근데 5% 내를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신기한 거는 보통 사람들이 높은 가격에 있을 때는 두려움이 적어요. 근데 막상 어떤 우리가 이 MDD 값이 커졌을 때 되면 그때부터 굉장히 공포스러워하고 왜냐하면 더 우려 섞인 부분을 시나리오를 많이 반영을 시키죠. 그래서 그런 걸 보여드린 거고요. 유동성 감소 데이터를 좀 더 길게 보여드릴게요. 원래 블룸버그 보면 2003년 이후밖에 없는데 기존 거는 이제 좀 붙여가지고 제가 보는 건데 사실 주가로 놓고 봐도 이게 바닥 나왔을 때 주가가 나쁜 적이 별로 없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유동성 프록시는 뭐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유동성 증가 프록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막 데이터가 내려왔다 올라온 거 이렇게 해놓은 건데 보면은 과거에 이렇게 내려온 뒤에 주가가 요때는 2018년 19년 요때는 좀 코로나랑 연동되면서 좀 다른 상황이었고 나머지는 보통
PER 할인을 많이들 반영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데이터를 봐왔기 때문에 예. 막연하게 가격 지표만 보는 것보다 결국 주가를 결정짓는 게 유동성인데 뭐 매일매일 뭘 사고 뭘 팔았다 얼마 샀고 이거 갖고 파악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유동성이 어느 정도 들어왔다 나간다를 체크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반영돼 왔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좀 다르게 보죠. 아까 유동성분을 말씀을 드렸으면 그 다음에는 EPS랑 경기인데 네. 흔히 많이 말하는 게 지금 걱정이 이거잖아요. 유동성을 줄인 건 많이 반영됐다. 근데 이제부터 기업이 이게 깨질 것이고 경기가 침체로 갈 거니까 문제다 이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 미국의 명목 GDP 대비 미국 시가총액 비교하는 거 버핏 지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깨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에요. 저도 이게 이제 이런 위기적 상황으로 가면 여기가 엄청 내려오죠. 아, 그렇죠? 고동색 박스 친 그렇죠. 부분처럼. 그런 식으로 뭐 엄청 급락을 해가지고 이게 이 가격이 확 벌어졌다. 물론 이 가격으로 다시 올라오는 항상 올라왔지만 이렇게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금융 위기적 상황으로 치닫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은 진짜 그 뭐랄까. 이거는 상상을 초월했고요. 이거는 상상을 뭐 도저히 제가 시장에서 우려되는 거는 자꾸 이때 저 가운데 2008년 같은 상황 아니 요 상황을 사람들이 자꾸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기대를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이 상승하고 봤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면 주식을 사겠다. 뭐 요즘 제일 좋아하는 게 큰 위기가 올 거다 얘기하면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역설이죠. 모두가 기다리는 그런 건 안 올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하여튼 이게 어느 정도 내려올 수 있을까? 이렇게 내려가려면 공통적인 거는 위기적 상황을 가야 되는데 첫 번째 보여드릴 수는 IT 버블과 금융위기와 뭐가 다르냐? 그건 소위 일드 갭이라는 거죠. 채권과 주식의 매력도를 보면은 상당히 매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자산이 역사적 평균 레벨에 있다는 거죠. 평균 레벨에.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위기 국면에서는 사실 밸류에이션 고점 나오고서 굉장히 좀 변화할 때였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특히 이 그림이 중요한데 제가 조그맣게 나왔지만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금융위기적 상황을 얘기를 하시고 막 그러는데 지금 이게 환매 리스크를 봤을 때 과거의 유동자산 비율을 보면 금융위기 이전에 이게 4%대였어요. 여기 보시면. 근데 이제 위기 이전엔 4%대였는데 이후 현재는 대형 기관 수준이 24% 수준이거든요. 펀드론 같은 게 나와도 단기 유동성 리스크에 대해서 완충 장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두려운 거는 이제 뭐 금융가들이 망하거나 기업이 망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두려운 건데 2008년처럼 은행 시스템에서 오는 위기는 없을 거라는 없다고 봐도 그러니까, 되래요. 그렇죠. 뭐 지금 뭐 유동자산을 저렇게 많이 들고 있는데 은행들이. 왜냐하면 금융위기 이후에 규제 때문에 그 규제 풀어달라고 계속하는 와중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게 지나와서 보니 안정장치가 되어온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최근에 서점 가면 레이 달리오 새 책이 나왔길래 레이 달리오 이제 부채 불황 얘기들도 가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들 하셔서 만든 데이터인데 소비가 아니라 이게 소비자 신용입니다. 이것도 대출이고 모기지 대출이죠. 모기지 대출이고 소비자 신용. 그렇게 결국 부채라고 보면 되겠네요. 가계부채 상환 비율을 보면 사실 DSR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거 갖다가. 근데 DSR 같은 경우에는 현재 레벨이 매우 낮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코로나 사태에서 정부가 너무나 지원금을 많이 해줘가지고 개인들의 레버리지를 키웠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많이 올라왔는데 정부의 자금 지원이 미국 완전히 대체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레벨 자체를 놓고 보면 뭐 이걸 놓고서 부채가 터진다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불안해 보이는데 뭔가 이게 터질 만한 뭐가 있냐를 우리가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막 터질 게 있으면 정말 주가가 2,200 정도 갔을 때 주식 사는 거고 터질 게 없으면 열심히 지금부터 뭐 2,500, 2,600 사이면 주식을 뭐 2,700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단이 이 정도에서 안정적이라면 우리가 뭘 사냐에 집중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도 블룸버그에 있는 1년 후 경기 침체 확률인데 이것도 안 올라와요. 침체 확률이 낮습니다, 지금. 지금 어디 위에 그래프입니까? 아래 그림입니다. 아래 그림. 그렇죠. 뭐 위에 거는 뭐죠? 10년물에서 3년물 장단기 스프레드. 네네. 이것도 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계속 반복해서 무슨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거냐면 기껏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데이터상으로 정말 뭔가 위기의 상황에 치닫고 있는가를 계속 체크할 수밖에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뭐 이런 상황이고. 근데 다만 이 데이터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안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를 보면 일단 경기가 하강에 들어간 건 맞는 거예요. 제조가 쌓였으니 재고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뭐 경기 하락 사이클에 진입한 건 맞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엄청난 하드 랜딩이냐 그냥 금융위기적 상황으로 가냐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뭐 장황하니 오늘 사실 뭐 그 연휴 전날인데 종목들 궁금해하고 하실 텐데 아, 예. 저 사람 나와가지고 뜬금없이 자꾸 어려운 거 얘기하냐 하실 텐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냥 재미없는 시장이 지속될 거니까 너무 뭐 한 방을 노리고 기다리고 이런 거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비추세 시장이라는 거 이런 거의 특징은 굳이 과거를 비교하자면 2012년, 11, 12, 13, 14도 한 4년간 비추세 시장이 있었거든요. 우리 박스피 할 때 그 시절. 그렇죠. 근데 뭐 이때가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과거에도 2000년대 IT 버블 끝나고 나서 2004년까지 박스권이었을 때도 있었고 몇 년간 박스권일 수도 있는 겁니다. 맞아요. 여기서는 무엇이 주도느냐를 찾아서 그걸 잘 편승하면 되는 거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미국이 어떻게 끝났을까. 별로 간 연동되지도 않고요. 이게 지금 그래서 비추세 시장이 지속되는데 하방이 견고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예. 그럼 하방을 어떻게 찾을까요? 뭐 아주 다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한 배냐 0.9배냐 말하기가 제일 쉬우니까. 그래서 뭐 그러면 제일 간단하죠. PBR로? 그렇죠. 근데 왜 꼭 한 배여야 되죠? 1.01배도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걸 많이 얘기하는 거는 이 데이터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코로나 때는 뭐 거의 그 0.7배가 깨졌으니까 이때는 이런 기회는 오기 쉽지 않고요. 네. 정말 좋은 기회 오면 보통 0.9배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 한 2,200, 300 와주면 한번 세게 질러야지 하는 거죠. 네.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건 거기든 아니면 이 한 배 전후건 예. 거기서부터는 주가가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지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투자할 때 문제되는 사람은 1.2배 정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똑같은 그림을 혹시 한 유튜브를 보시면 제가 뭐 이 말 하고서 되게 욕을 먹은 적이 한 번 있는데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1.2배에서 한국 주식을 치른다. 그게 한 3,100 정도였는데 3,300을 갔었죠. 근데 뭐 의미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반대로 요 밑에서는 마찬가지 그거에 반대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너무 이렇게 겁을 내실 필요는 없다 말씀드린 거고요. 큰 얘기를 드렸고. 야, 저거 진짜 궁금합니다. 저거. 그렇죠. 이제 물가예요. 근데 뭐 이런 모든 좋은 시나리오도 방금 우리가 30년 만에 온 이런 물가 이슈에 대해서 이건 다른 경우가 아니지 않니 하면 굉장히 고민이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첫 번째 그림이에요. 이거였어요. 아까 계속 비슷한 데이터 보여드려요.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 이게 떨어졌는데 아까 보여줬잖아요. 유동성 프락시가 떨어졌는데 물가가 안 꺾인 거예요 이번에는. 안 꺾여. 옛날에는 이게 꺾이면 물가가 내려왔었거든요. 그러네요. 아니 너무 당연하죠. 유동성 당연히 유동성 줄면 물가 왜 그럴까요? 너무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작년에 뭐 신뢰 잃었다 얘기하지만 트랜스토리라는 어떤 일시적이라는 얘기를 했던 거는 아마 이거 데이터를 보면서 꺾일 거야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과거에 그랬으니 수요 이슈가 아니라 공급 이슈였던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준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공급 이슈. 그렇죠. 지금 문제도 동일합니다. 유동성이 감소하지만 물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분들은 아니야 이제 끝났어. 30년 동안의 인상 사이클 시작됐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70년대처럼. 근데 요새 이제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 게 70년대 데이터, 70년대를 인용했던 경제 관련 책을 보거나 그 당시에 투자를 많이 비교를 하죠. 많은 시도를 했는데 저도 하여튼 다릅니다. 다른데 여하튼 분명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이슈로 인한 물가 상승인데 이 기대 인플레가 고착되면 안 되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이 계속 인플레가 날 거다 하는 심리가 고착화되면 다 올려달라고 할 거니까. 그렇죠. 임금부터 해서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수요를 깨기로 결정한 거죠. 수요를 깬다. 그렇죠. 아직은 고용이 좋으니까 고용과 물가를 올려서
경기를 안 좋게 하면 실업률이 생겨도 감소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고용이 예. 좋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아, 그래. 물가가 꺾여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실업률을 좀 올리자. 이런 정책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이게 잘 된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근데 분명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물가를 잡기 위한 인위적인 쿨다운일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네. 네. 아직은 여기에 머물러 있죠. 네. 왜? 여러 개 있으니까. 경기에.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당장 이제 6월 1일 날 QT가 시작했어요. 네. QT를 시작하는데 아시다시피 QT에는 MBS 관련 내용이 들어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최근에 이게 모기지 이자율인데 엄청나죠.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게 주택시장 역축인데 미국 주택시장이 좀 꺾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징후가 좀 나오고 있죠, 최근에. 재밌는 데이터입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이렇게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NHB 주택시장 지수를 한 2년 정도 후행시켜서 놓고 보면 굉장히 이 방향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상당히 좀 역축으로 고생할 여지가 많다는 거죠. 이미 미국의 주택 구매 예상 지수는 꺾여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 네. 미국의 물가 항목 중에서 결국은 그 렌트비가 주거비 렌트 중요하거든요. 예. 이걸 안 잡아주면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어쩌면 연준은 뭐 이거 나쁠 게 없는 거죠. 이런 고통이 와도 사실. 우리들은 고통이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자신 물가를 잡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로서 이걸 밀어붙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살짝 나왔구나. 꼭 모기지 채권 같은 경우에 만기 도래분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는 방식으로 QT를 그쵸.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보유하고 있는 매각. 모기지 채권을 매각하는 방안도 그쵸. 그 얘기까지 나왔구나. 왜냐하면 네. 어차피 우리가 연준의 대차 대표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산과 부채를 밸런스를 맞추는 네. 거잖아요. 근데 있죠. 우리가 자산 중에 연준이 과거에 갖지 않았던, 연준은 원래 단기 채권만 갖고 있었는데 금융위기 위에 장기채랑 MBS 온갖 톡시드 에셋이라고 있잖아요. 독성 자산까지 다 샀었단 말이에요. 이걸 어차피 내뿜어야 돼요. 근데 네. 이거를 시장 신호를 주면서 뿜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모기지 금리가 올라갈 거고 뭐 이 정도 고통은 감내해도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여튼 이런 영향들이 사실 이미 가상자산 시장에서 한번 왔었고요. 네.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나스닥의 성장주들, 적자 기업들의 성장주가 한번 왔었고요. 네. 그러니까 맞았죠. 예. 뭐 하락폭으로 보면 거의 7, 80% 빠진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택시장도 이런 영향을 줘서 좀 주택시장이 좀 힘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물가가 어떻게 좀 진정될 여지가 있냐를 한번 우리 데이터로 좀 뒤져보자는 네. 거예요. 예. 두 번째 데이터는 예. 뭐냐면 이게 매우 재미있는 데이터인데 이게 온라인 쇼핑 증가율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좋지 않습니까? 증가율이 코로나 때. 온라인 쇼핑은 코로나 때 2020년 예, 그렇죠. 이게 올라갔다가 훅 올라갔네. 푹 이게 무너졌어요. 푹 내려갔네요. 이게 코로나가 이제 회복되면서 엔데믹 오면서. 예.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DPI 디지털 프라이스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거래 물가 수준입니다. 이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디지털 프라이스 인덱스. 그렇죠. 이걸 왜 말을 했었냐면 아마존 같은 회사가 우리가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아마존 같은 회사가 물가를 잡아줘서 장기적 저금리가 유지될 거라고 얘기를 다 했었잖아요. 소위 아마존 효과. 그렇죠. 그게 결국은 디지털 관련된 물가가 전체 물가를 잡아주는 효과를 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결론은 아니네 이제 지금. 코로나 때 배송비 같은 게 엄청 올라오고 하하. 창고비도 많이 올라가고 아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슨 뭐 엄청난 새로운 게 아니라 애널리스트가 하는 일은 다양한 데이터 갖고서 지금 상황이 이렇고 이게 변화의 여지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예. 이랬을 때 많이 쓰는 게 둘의 차이 스프레드를 많이 보거든요. 이런 적이 꽤 있었는데 DPI와 CPI의 스프레드를 보면 이렇게 맥스값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 드려서 제가 이거 말씀 누구한테 드렸더니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요새 저녁이면 택시를 못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다 그분 택시 하시던 분들이 예. 택시 하는 것보다 이제 배달하는 게 나으니까. 하하. 근데 배달 일이 줄어들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여의도만 해도 길거리에서 맥주들 마시고 다 그렇잖아요. 예. 그럼 배달이 아무래도 줄겠죠, 이제. 예. 그러면 일자리를 찾아 나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말씀은
이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리오프닝되고 엔데믹이 되면서 이거의 가격 괴리가 좁혀질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는 거죠. 지금 다시 그러니까 물가에 좀 지금까지 물가를 더 자극하는 요인이었다면 이게 그렇지 않을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좀 흥미로운 데이터고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할게요. 임금이죠. 그러니까 구인과 구직의 차이를 보면 야 이거 임금이 안 잡히면 어떡하지? 이게 가장 두려워한 거고 연준에서도 이제 뭐 심지어 파월 의장이 파이어족들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나가서 일하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이 일찍 은퇴하고 이제 투자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게 굉장히 우리나라도 유행을 했고 미국을 유행을 했는데 요즘 분위기는 가상시장 무너지고 만약 임대 쪽도 좀 변화가 오고 하면 나가서 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현재 이 데이터로 보면 이게 관건입니다. 구인 구직 데이터로 놓고 보면 이 임금이 더 올라갈 여지가 많죠. 지금 저 파란색 짙은 색이 구인에서 구직을 빼죠. 구인 숫자에서 구직 숫자를 그렇죠. 뺀 거니까 지금 일자리가 그만큼 딸리는 거네. 딸리는 거니까 기업청에서 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되는데 사실 근데 이게 임금을 또 기업들이 좀 유지를 좀 막아주는 형태라고 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정부가 좀 기업 친화적인 것 같습니다. 최근의 방향을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한을 좀 두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여하튼 이론대로라면 임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임금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뭐 제 생각과 다르게 임금은 굉장히 경직적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올라가서 버텨줘 버리면 물가 못 잡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것도 많이 진행된 것 같고 최근에 좀 주춤한 상황이다 정도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생각도 가능하죠. 이민자가 엄청 줄었는데 코로나 때 다시 늘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 서비스업 일자리가 현재 굉장히 임금이 비싸지고 있는데 우리도 좀 외국인 근로자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뭐 당장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바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런 소위 시차가 존재하지만 이 문제가 이제 계속 뭘 보여드리는 거냐면 이게 영원한 문제냐, 뭐 구조적인 문제냐를 물어보자는 거예요. 지금 자꾸 물가를 구조적 이슈로 많이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늘어나고 있는데 아까 말한 소위 DPI 물가가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디지털 프라이스가 올라갈 거냐, 임금이 구조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냐, 뭐 이민자도 안 받을 거냐, 뭐 이런 거. 이런 걸 질문을 던지면 구조적 요인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원래 이 물가의 구성을 보시면 선진국은 에너지 문제가 컸고 이머징은 농산물 문제가 컸던 거거든요. 결국 여전히 이 문제가 문제지만 결국 이 문제는 외적인 어떤 변화가 있으면 좀 진정될 여지가 있는 거고 사실 여기는 오늘 안 넣었지만 뭐 구글 검색어 같은 거 돌려보면 이미 너무 많이 검색이 돼서 보통 그러고 나면 구글 검색 빈도로 오면 뭐 정점 치고 내려온 모습도 많이 있거든요. 어떤 단어가요? 우크라이나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뉴스가 오늘 나왔어요. 바이든이 빌살만을 만나러 가겠답니다. 사우디 간답니까? 뭐 갈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MBS 모하메드 빈 살만 세긴 세다. 그럼요. 어쩌면 문제가 되게 많은 사람이고. 근데 방법이 없는 게요. 지금 미국이 선거를 치르려면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뭐 다른 나라들이 언제 그걸 뭐 쉐리 석유가 있다고 하지만 다 그거 개발하고 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 보다시피 유유 캐파로 보면 이 중동 상국이 액션만 취해주면 그냥 상당히 개선을 시킬 수 있어요. 어제 뭐 증산을 결의해도 잘 안 먹히는 게 뭐냐면은 좀 더 이게 적극적으로 이 세 나라가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여하튼 미국이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에 대해서 과거 굉장히 패싱해 왔었거든요. 빈살만이라는 사람은 사실 가장 실권자인데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좀 기다려 왔는데 어제 이런 뉴스가 나왔다면 또 하나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선진국 물가도 가장 두려운 건 지금 결국 유가가 다시 치고 올라가서 150불 근처 가졌을 때가 제일 두려운데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 합의를 했다지만 지금 방금 저 오른쪽에 유유 캐파 그래프 보니까 증산하자 해도 아랍에미리트하고 사우디밖에 없네요. 덮어낼 때가 정확히 보신 겁니다. 여기서 해줘야 되는데 뭐 사실은 안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우디는
그리고 심지어 뭐 지금 지나서 그렇지 사우디가 페트로 위안화까지 추진했었거든요. 그랬죠. 이거 잘 생각해 주시는 게 진짜 세게 삐진 거고 저거는 역사적인 시도죠. 어쩌면 이게 뭐 수장님 워낙 그 글로벌 금융에 많이 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결국 사우디와 미국은 서로 지켜주고 이런 관계였는데 네. 어쩌면 위안화 결제를 해서까지도 너희들 좀 미국에 대해 서운함을 표시했는데 그래도 미국이 안 움직였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급해진 거죠. 왜냐? 정치인이니까요, 바이든은. 중간 선거 치르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물가를 잡고 싶은데 결국은 결정적인 거는 이쪽이 비중은 나머지야 구조적인 부분이 좀 사라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될 텐데 이 부분 그래도 안 잡힐 것 같으니까 저 백악관에다가 파월하고 연락 불러가지고 그렇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보면 계속 강하게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유가가 이제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린 거냐면 지금이 계절적으로 보면 중동이 에어컨을 돌리는 시기입니다. 이건 뭐 제가 상품을 커버트 애널 물어보시면 하여튼 그 드라이빙 시즌 겹치고 그래서 미국도 드라이빙 시즌 아닙니까? 그리고 중동도 자체적으로 많이 전기를 소유할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시사철 에어컨 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가 특히 심하다고 그렇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계절성 종료 시점이 보통 3분기 말을 얘기하는데 사실 그때 되면 유가는 한 70불대로 내려올 거로 저희는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시하는 전망치인데 그리고 지금 유가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 석유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으로 반영되어 왔는데 이제 그 소위 공급 라인을 다변화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유가가 만약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3분기 말에 예. 한 70불대 정말 와 있으면 지금으로부터 한 3개월 후에 그렇죠. 70불 정도로 와 있으면 주가가 어떨까요? 에너지 주식들 막 움직였는데 생각보다 힘을 못 받을 것이고 에너지주들은 못 받을 그렇죠. 것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물가는 굉장히 안정화될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 이게 아주 좋은 시나리오인데 또 이렇게 뭐 괜히 이렇게 좋게만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면 그때쯤 되면 아마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때부터 뭔가 의견이 여러 가지로 좀 물가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발언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9월에 연준의 액션이 2번 금리를 올리고 난 뒤에 액션은 어쩌면 유가 이런 거에 달려 있는데 현재 돌아가는 스토리로 보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보니까 금년에 이제 남아있는 FMC 일정상으로 보니 네. 제일 하이라이트는 이제 9월로 쏠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6월, 7월 빅스텝은 뭐 기정사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9월 가서 웃잘 거냐. 그래서 제가 계절성이 유가가 종료되는 시점이 그때이기 때문에 그때 유가가 시장에서 우려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뭐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기대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안 좋을 때 되면 좋은 게 뭐가 있어 다 최악의 시나리오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변수들과 현재 데이터의 흐름 특히 모든 걸 추세와 변화를 보는 건데 추세를 봐도 뭐 유가가 지금 이렇게 그럴 일이 있나? 거기다 이제 막 혹시 이게 좀 앞당기기 위해 선거는 10월에 있으니까 바이든 급하잖아요. 급한 사람이 이제 결국 손을 내밀게 되면 또 뭐 여러 가지 닿지 않을까. 또 하나 다음 페이지 그림인데 이제 요즘 가장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미국에 도전하면 용서하지 않았다. 뭐 일본도 그렇고 그렇죠. 뭐 얘기하죠. 근데 예. 이제 왜냐면 일본이 이제 과거 중국은 소위 말하는 손절 타이밍이 미치나 버렸어.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일본이 과거에 한 73% 미국 네. GDP 73% 왔을 때 정말 일본은 군사력으로 지배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꺾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독일이 드디어 이제 중국은 70%를 넘어갔어요.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과연 그냥 밀어붙일 거냐 미국이. 여기서 딜레마가 있습니다. 10월에 이제 미국도 선거했지만 중국도 시진핑의 이제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둘 다 뭐 이 10년을 두고 서로 화해한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휴전을 들어가서 관세부터 서로 물가 낮추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위안화를 더 약세로 가져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약세로 가져간다? 약세로 가져가기는 힘들다는 거죠. 중국도? 그렇죠. 지금 너무 약하잖아요. 위안화도 내수 쪽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미국도 지금 무역 적자에다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또 특히 관세 같은 걸 통해서 물가를 낮춰야 된다고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선에서 둘이. 그러니까 지금 제 문제가 이제 환율 부분을 봤을 때 위안화나 원화나 다 달러 대비 약세거든요. 그렇죠. 달러 강이죠. 그렇죠. 현재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후에 이제 실적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가이던스 주면서 달러 강세가 문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 미국은 달러 강세가 문제고 중국 같은 경우도 너무 약하니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이걸 서로 이제 균형을 좀 찾아가는데 거기다 또 누가 뭐래든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 때 했던 관세 여러 가지 정책들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변화가 나온다면 긍정적 시그널을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 보기에는 뭐 패드 푹까지는 아니지만은 연준 5월 FOMC에 보면 여하튼 뭐 연말 정도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겠다고 했던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6, 7월에 빅스텝 하고 8월 잭슨 미팅에서 뭔가 좀 그래도 긍정적 변화가 있지 않나. 고무렵에서 그러니까 9월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주시장이 7, 8, 6, 7, 8에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을까? 저는 많은 분들이 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오는 게 그때까지 반등 나 다음에 무너진다 그러는데 만약에 지금 너무 단정 제시는 안 된다는 게 죄송합니다. 그 정도 갔을 때 이게 방향이 잡혀버리면 물가가 진정되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매우 매력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겁니다. 매력적으로. 그렇죠. 특히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리는데 자꾸 70년대 얘기하시는데 70년대는 연준이 아무 일도 못했어요. 70년대 연준. 그렇죠. 80년대는 마찬가지로 그 당시는 패드 와처라고 그래가지고 패드가 어떤 정책을 취하고 난 뒤에 그 시장 흐름을 보면서 패드가 무슨 결정을 했는지 알 수 있던 시대였어요. 지금은 너무나 연준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이렇게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70년대, 80년대 볼커가 썼던 정책은 투명하지 않을 때 썼던 정책이에요. 그냥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그렇죠. 그냥 시장을 막 휘몰아 가면 됐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인플레 기대도 구두 발언에서 막 잡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한국은행 총재님이 그런 시도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시고. 근데 여하튼 70년대, 80년대 그랬잖아. 그래서 아마 연준이 엄청나게 무서운 행동을 할 거야. 그래서 제일 유행하는 게 볼코 합니다. 근데 이제 세상이 그때 세상이 아니다.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 투명성이 있어서. 그래서 하반기 연준 통화 정책이 저희가 보기에는 9월서부터 이제 8월 잭슨 미팅에서 금리 지금 문제는 얼마 전에 깜짝 놀랐던 것도 이 속도가 생각보다 가파를 수 있다고 해서 놀랐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금리를 낮추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속도 조절 얘기만 나와도 시장은 환호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게 저는 그러니까. 8월 25일에 잭슨홀 미팅에서 좀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잠깐만요. 있고. 지금 요 슬라이드까지 왔죠. 예. 센터장님. 예. 하반기 연준 통화정책 예. 결정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고용지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비농업 부문 고용이 39만 명 증가로 나왔네요. 시장 예상치 32만 8천 명보다는 좀 많고 네. 실업률은 3.6%, 예상치 3.5. 뭐 이제 그런 상황이고 같이 이리저리 뭐 나오는 것 중에 유로존의 4월 소매 판매는 1.3% 감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조금 이제 달러도 강해지고 뭐 국채도 좀 올라가고 생각보다 잘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많은 분들이 오늘도 어떠냐면 야 연준이 불안해서 어떻게 있어? 뭐 이런 느낌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너무 일일비하시면 일일비할 건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좀 긴 호흡으로 지금 벌써 이제 8월 그쵸. 잭슨홀 미팅과 9월 FOMC를 말씀하시자는 거고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메시지는 제가 봐서 요 슬라이드에 녹아 있다고 보입니다만.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50bp씩 할 것이고 6, 7월은 6, 7월은 다 할 거고 QT도 지금 하다가 9월쯤엔 2배로 늘릴 것이고 뭐 이거는 다 우리가 이거는 알고 기정사실로 있다는 거죠. 하고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한 여러 시도를 할 텐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물가가 잡기 위한 이러한 억제책들이 수요를 죽일 정도가 아니라면 경제 지표가 작게 나면 불안해들 하시지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체력이 아직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다 보시면 이제 지표들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거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오히려 뭐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까 MBS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임스 블라드는 MBS 매각 가능하다가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모기 채권. 그렇죠. 이런 것들은 좀 나오면 좀 약간 안 좋은 가능한 시장이 제가 찔끔할 수 생각했던 있는.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는 중립금리, 인플레도 디플레도 나지 않은 상태 금리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뭐 요즘은 중립금리가 얼마냐들 물어보시는데 그건 알 수 없죠. 그런 스펀도 그거는 지나고 나야 아는 거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략 2.5 정도, 2.7 생각하는데 연준에 연말에 되면 그럼 마진감은 3% 아닐까 보는데 블라드는 막 3.2나 3.5까지 얘기했잖아요. 네, 잡으려고. 예. 근데 요즘 약간 그래도 꺾이는 기미가 나온다면 뭐 피크아웃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서 좀 그렇다고 하지만 저는 결국 우리가 지금 지나는 어떤 울퉁불퉁한 길을 좀 지나고 있는 거 아니냐 보고 있고요. 여기까지 이제 재미없는 말을 들은 겁니다.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급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 그래요. 이게 확실하게 좋아지고 나빠지고 뭐 물가는 잡히고 이걸 알면 그러면 주식엔 기회는 없을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확실성이 있을 때 우리가 추론을 해보고 거기서 기회의 영역이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기회의 영역이 있다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을 안고 액션을 해야겠다. 어떤 액션을 할까? 봤을 땐 투자 늘리는 기업이 그나마 대안이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거는 뭐 미국이나 우리나 마찬가지. 특히 우리나라를 말씀드리는 특히 우리나라. 거고요. 예. 미국 주식은 제가 뭐 한계가 있어서 하여튼 분명한 거는 OECD 경기 확산 지수,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OECD 선행 지수와 이게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게 이것도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구나. 제가 이거 계속 저번에도 아마 보여드렸을 텐데 네. 경기 수출 증가율이 계속 3분기 후반까지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수출 증가율이. 그렇죠.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그게 내려와서 돌아서는 순간 주가는 우리나라는 매우 많이 올랐었죠, 항상. 근데 수출 증가율하고 환율하고도 거의 상관관계가 높거든요. 수출 증가율이 3분기까지는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환율은 잘 안 밀리는데요. 그러면 과거 그걸로 봐서. 그런데 이제 상관 개수가 이제 좀 그만 있지. 예. 하여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그렇지만 계속 떨어질 건 아닐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수출 증가율이 올라서야지 매출이 늘고 마진이 확대되고 밸류에이션 확장이 가능한데. 네. 하여튼 이거 내려오고 있으니까 분위기는 안 좋죠. 지금. 분위기는 안 좋죠. 안 좋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가지고 V자 반등을 노리는 건 적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정도면 바닥이 다가오고 있구나 정도 알고 계셔야겠죠. 근데 문제는 내수예요. 내수가 이제 고민인 게 우리나라가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GDP 대비 너무 높잖아요. 이렇게 높으니까 저 짙은 새. 그렇죠. 이 소비 지출이 올라오기가 만만치 않고 이게 역시 소비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리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가 이제 소득을 소비에 충분히 활용하지 않게끔 한국이 내수가 좀 악화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내수 경기는 더 기대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 좋게 보이면 수출도 잘 안 되고 내수도 안 좋으면 정말 안 좋은 거 아니냐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 정도는 아닐 것 같다는 거죠. 결국은 수출 쪽에서의 뭔가 전환점이 나올 확률이 높다 보는데 이게 이제 이 그림인데 저희들이 쓰는 모델이니까 과거에 OECD 선행지수랑 뭐 저점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퀀트랑도 해보고 했을 때 이미 저점 부분을 지나고 있는 걸 저희는 보고 있고요. 선행지수상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경기라는 게 하강에서 회복을 할 때 주식이 아주 좋은데 둔화에서 하강에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아까 여기가 이렇게 내려온 게. 요 국면을 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방에서 회복되는 사이클을 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그 증거가 뭐냐면 요새 뭐 리츠 같은 거 수익률 좋은 게 보통 경기 구매의 하방이 심할 때 나오는 특징이거든요. 금이 좋고 자산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최근에. 그 다음이 뭐냐면 보통 그 다음에 주식이 괜찮습니다. 요 사이클이 현행수가 돌기 전 사이클의 모습 아닐까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V자 반등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돌아서면서 우리가 해볼 만한 것이 어디냐 했을 때 계속 말씀드린 건 수출 쪽 관련주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기가 돌아서면서 내수 경기 돌아서는 것보다는 수출 경기 돌아설 확률이 더 높다 보는 거고.
다음 보시면 이제 최근에 보면 이런 수출 경기 관련된 게 뭐 법인세 같은 것도 친기업 정책이 나오고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뭐 최근 보면 너무나 최근 5년 단위로 유효 법인세율 상승률로 보면 우리나라가 탑 수준이거든요. 네. 그리고 친기업 정책의 다른 것들이 최대 M&A 얘기들도 나오고 일단 미국에 엄청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당장은 이게 뭐가 되겠나 싶겠지만 이게 길게 보면 결국 기업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매출을 일으키는 사이클이 나올 때 이때 특징이거든요. 선행 투자가 되면 ROE가 내려왔다 확 올라갈 때 특징이 이렇거든요. 투자가 되면 당연히 ROE가 좀 줄어들지만 네. 그걸로서 결국은 다시 ROE가 개선되는 혹시 그 사이클이 온 거 아니냐. 결국 주가라는 가치라는 게 잉여현금이라는 게 주주에게 배분하거나 사내 유보시켜서 투자로 연결되냐의 문제인데 이제는 이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는 건 다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니, 바이든이 한국에 왔다 가고, 우리가 미국의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투자가 시작되고 있고, 결국 우리가 미래에 투자하는 거라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그 밸류체인에서 우리가 뭔가 기업이 발전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보여드린 게, 사실 과거의 주도 업종들을 딱 보면, 2000년대 통신주 엄청 좋았던 데 있었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투자였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돌아왔을 때 투자가 된 업종들이 좋았는데 어디서 투자가 나올까?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어디서 나오느냐? 그렇죠. 근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공급망 이슈가 생겼고 다들 초과 공급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도 라인을 늘리려고 하고 미국도 늘리려고 하고. 네. 분명한 거는 투자가 그쪽에서 진행이 많이 되고 있고, 예. 뭐 여기서 뺐지만 결국 노동 문제 여러 가지 해결하려면 로봇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 뭐냐면 생산성 문제가 나오는 거고, 네. 이건 투자에 관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이 투자에 관한 것들을 한번 좀 뒤져보면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보시면은 화학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조선 유틸리티 뭐 이런 것들도 나오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뭔가 뭐 캐펙스와 세일즈 비율도 매출 증가율도 그렇고 이런 쪽이 좋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주가도 이쪽이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합니다. 물론 최근에 조선이 다시 좀 실적이 좀 꼬이면서 네. 단점이 있었지만 이쪽을 볼 수가 있고 또 세일즈와 캐펙스 비율로 보면 여기에 자동차도 포함이 되거든요. 저희들은 매출이 증가하는 업종에서 기회가 열린다 보고 있고 이것들은 다 투자가 선행됐을 때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즘 제가 저번에 왔을 때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점점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예. 왜냐하면 곧 있으면 이제 반도체 가격이 좀 더 내려올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과연 되겠는가? 스마트폰도 안 팔리고. 근데 이제 아까 환율 쪽에서 원엔의 어떤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가 상당히 방어적으로 갈 수 있는 이따 그 박스권에서 이때 흐름과 상당히 비슷한 막 결국 지나고 나서 보면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는 국면에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때 네. 경기가 돌면서 예. 저희들은 그래서 요 구간에서 전자가 상대 지수가 이렇게 헤매는 구간에서 전자가 생각보다 상당 기회의 영역에 와 있다고 저희들은 여전히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요런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위안엔이 보통 이렇게 움직일 때,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런 변화가 생기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또 하나 좀 독특한 거는 반도체랑 2차 전지는 어차피 중국을 갖다 공급망에서 제외시키는 순간 대안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가. 예. 그래서 예. 이런 것도 겹치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쪽에 대한 좀 기대를 저버리시는 분들이 늘어나는데 오히려 이제는 좀 볼만한 시점이 왔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누가 뭐래도 2차 전지는 중국을 배제하는 사이클로 가고 있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굉장히 좋죠. 근데 최근에 문제는 특히 이쪽 소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밸류가 좀 또 흥분해 있는 상황이어서 여하튼 그래도 이쪽도 그래서 잘 보시면 뭐 2차 전지 소재 같은 걸 좋다 보니까 LG화학 같은 것도 최근에 관심들 많아지는데 네. 그 대형주에서 찾는 거죠, 기회를. 예. 예. 그리고 누가 뭐래도 성장이 굉장히 강한 쪽은 뭐 자동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업체들이다 보니 이쪽에도 여러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여긴 중소형주도 많이 있는데 제가 그냥 항상 심플하게 예. 일반 투자분들은 그냥 뭐 현대차나 기아차나 이쪽 가져가셔도 괜찮은 구도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중소형주 쫓아다니기는 너무 피곤해요. 또 하나 또 예, 투자가 많이 예, 일어나는 예. 게
어떻게 보면 예. 저희 그린 인플레이션 문제가 예. 완화되니까 원조 예. 투자도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또 관련된 것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굉장히 견고한 섹터들이 나와요. 2차 전지에서 나오고 있고, 로보에서도 나오고 있고, 뭐 원자력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밑단에 흐르는 공통점인 거는 결국 경기가 크게 보면 돌아서려는 그 선행성을 보고서 주식 투자에 들어가는데 결국 그거는 투자 사이클에 관련된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지금. 투자 사이클. 그렇죠. 그래서 뭐 하루하루 보시는 것보다 저는 이제 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관점의 문제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컵에 반이 들어있다 보이시는 분들이 있고 컵 반이나 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당장의 현상에 뻔하디 뻔한 관념을 비틀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번에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결국은 경기 침체 내지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보면은 이건 너무나 뻔하디 뻔한 관점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게 컨선이라면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컨선과 다른 것이 적절한 의사결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특히 금요일이다 보니까 이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주말에 또 뭔 일이 있을지 모른다. 그렇죠. 생각하시는데 혹시 그래도 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왜냐하면 결국 이게 물가가 좀 진정되고 그 투자 사이클이 회복되는 구간에서의 불확실성이라면 이때가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야, 지금 슬라이드가 41번까지 왔고 이제 마지막 결론 정리하신 최종 슬라이드가 있는데 이걸 지금 진짜 1시간도 안 됐는데 소화를 하시네요, 센터장님. 원래 더 긴데 짧게 하려고 했던 건데, 예. 이야, 어쨌거나. 재미없어서 다들 안 들으시겠는데요, 지루해서. 아니요, 지금 이제 우리 화면에 조금 이렇게 나오는 게 그거에서 그렇지, 이제 자료실에서 이제 보시면은 우리 윤지호 센터장님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한번 그림들하고 그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는 걸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거 한번, 제가 한번 센터장님 목 좀 축이실 동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투자의 세상에서 관점은 중요하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 투자 결정은 달라진다. 그렇죠? 내 생각이 당장의 현상에 얽매여 뻔하디 뻔하다면 관점을 살짝 비틀어줘야 한다. 그래야만 컨센서스와 다른 옳은 의사결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V자 반등을 기대하는 장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한 번 더 뭐 2020년처럼 무슨 뭐 코로나가 터지든 원숭이 뭐가 터지든 뭐 하나 터져라 이런 한번 그런다고 해서 제가 봐서 2020년 같은 V자 반등 나오지도 않고 진짜 망가지는 거고. 맞습니다. 그런 얘기 한다는 그 자체가 입에 담을 어떤 그런 이슈도 아니고 한 빠져라 그러면 내 한 들어가겠다 이것도 너무 여기저기서 기다리고서 잘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상황이 또 그렇게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것 같고 정책 당국들이 내버려 두면 파국인 건 다 파국인 건 서로가 아니까 그래서 여기서 파국에 가지 않을 정도의 정책만 쓸 거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 만나면 월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럴 수 있다니까요. 있는데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이런 거 보실 때 마진콜이라는 영화를 보라고 하시는 게 뭐냐면 그들 역시도 그 위기의 직전 순간에는 아무도 대비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죠. 분명한 거는 우리가 다들 내년에 위기가 온다고 외치거나 지금 좀 있으면 이번 반등 뒤에 폭락이 올 거다 말하는 요새 너무 많이 그 얘기들 하시니까 그거보다 그냥 지금부터 시장 자체는 재미가 없는데 주도주는 탄생하는 그 과정이다. 그러면 그 주도들을 담아놓으면 그거는 시장이 좀 밀릴 때 덜 밀리고 어느 정도 탄력을 받으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확률 높은 선택이니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마 뭐 센터장님도 뭐 공감하시겠지만 우리가 2020년 3월부터 작년 한 6월 7월까지 한 1년 반 가까운 진짜 찌릿한 장을 만들었으면은 그 이후 조정이 됐건 뭐 하락이 됐건 그거 우리 보통 그 추세 만들었던 거에 한 두어 배 가지 않습니까? 기간적으로. 일단 마음을 너무 조급하게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걸 조정의 형태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저는 비추세 시장이다. 추세가 비추세 시장인데
주식 시장에서 자꾸만 극단적인 가능성을 하다 극단적인 보면 가능성을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죠. 올라갈 때 쫓아가고 내려갈 때 손절 치고 그건 더 반대로 가시면 됩니다. 좀 안 좋다고 말할 때 사셨다가 좋아지면 좀 줄이시고 이런 걸 하시거나 네. 아니면 아까 말했던 주도주가 탄생할 때가 보통 이러하니까 그 주도주를 꾸준히 담아가신다면 제가 보기에 물가가 좀 진정되고 어쩌면 그런 상황이 의외로 빨리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상당한 또 주식에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예.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드려요. 확실성의 세계에는 투자에게는 없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뭔가 뭐하고 예. 불확실할 때 예. 기회가 있는데 여기가 불확실한 게 두 가지가 존재하죠. 완전히 망가지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베이지안 추론을 하는 거죠. 좀 더 데이터를 보면서 어느 게 확률이 높을까 정도는 추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데이터는 아래보다는 위의 확률이 더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냥 제 생각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센터장님이나 저나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갖다 이렇게 1시간 가까이 하면서 예. 우리 같은 사람들이 먼저 드는 자격지심이 이건 좀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요. 머리 아프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얘기인데 들으시는 분들이 재미없을 건데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잖아요. 뭐 요즘 특히 일반 투자자분들은 특히 뭐 종목 이런 거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런 얘기가 과연 의미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한 3,600명 가까이 안 나가고 계십니다. 안 나가고 계시고 지금 뭐 마진콜 얘기하시니까 마진콜 재밌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딴 채널하고는 좀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연합인포맥스는. 아이고 하여튼 다들 힘드신 시간인데 이 시간까지 듣는 분들이 계시네요. 감사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윤지호 센터장님 뭐 가끔씩 보면은 조금 이렇게 장 빠질 때를 갖다가 대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거 몇 편 보신 분들은 이베스트 투자인 윤지호 센터장 그 비관론자던데 이런 식으로 그건 정말 오해거든요. 아니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비관론자, 낙관론자가 없는 건데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의미 없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그런 거는 못 보고 또 이런 것만 이런 어떤 톤의 어떤 내용만 보시면은 자기가 본 게 다인 줄 알고 저 사람은 맨날 옳은데 이러기도 하고 뭐 하기야 그런 평가에 우리가 시달리는 게 우리 같은 직업의 사람들이긴 합니다만 저는 사실 저번에 한번 다른 데 가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과 만났을 때 저도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나갔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들 보면 그건 별로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가면 싫어들 하시더라고요. 또 이번에는 좀 이렇게 좋다고 말해도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휘둘리는 분들은 제가 하나 오래 어깨에 있었다는 거의 강점은 제가 갖고 있는 분들과는 오랫동안 신뢰적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뭐 굳이 많이 흔들리는 편이 아닌데 아마 시장에 많이 흔들리는 분들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거 하는 강점이 좋을 때는 좀 줄여야 될 때는 또 이렇게 꾸준히 말하는 편이고 또 사야 될 때는 꾸준히 말하는 편이니까 뭐 정확하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바닥이고 뭐 고점은 알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위험을 안고 사야 될 때가 있고 위험을 줄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딱 두 가지 중에서 지금이 위험을 안고 사도 됩니까? 직설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하면 위험을 안고 사는 구간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 2달 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드린 말씀인데 주가가 내일 올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위험이 정도가 감내할 정도의 수준인지 그것만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장시간 그래도 늘 프리젠테이션을 하셔놓으니까 1시간을 하셔도 톤이 처음 시작이나 끝이나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윤 센터장님하고 이제 자꾸 이렇게 방송 그게 쌓이니까 이제 또 듣는 귀도 열리네요. 별 말씀. 짧게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 잘 보내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